숨이 막혔습니다. 역한 음식물 쓰레기 냄새와 축축한 흙 냄새가 코를 찔렀어요. 눈을 떴지만 보이는 것은 차가운 쇠창살과 그 너머로 보이는 아들 녀석의 무표정한 구두 끝뿐이었습니다. 손을 움직이려 했지만 치욕과 절망이 온몸을 짓누르고 있었죠. 여기가 어디지? 입안에서 밥알이 서걱거렸습니다. 그 순간 산산조각 났던 기억의 파편들이 심장을 찔렀습니다. 어머니 몸에서는 늘 이 천박한 비린내가 진동을 하는군요. 어머니가 계실 곳은 저 우아한 거실이 아니라 바로 여기예요. 내 아들의 아내 유라의 목소리였습니다. 그 아이의 미소는 명화처럼 아름다웠지만 그 속엔 시베리아의 칼바람보다 더한 경멸이 담겨 있었죠. 쿵 하고 등 떠밀려 저는 텅 빈 계집 안으로 나뒹굴었습니다. 촥! 그 아이는 제가 먹다 남긴 참밥 그릇을 제 머리 위로 그대로 쏟아부었습니다. 희디 흰 밥알들이 제 백발 위로 폭포수처럼 쏟아져 내렸습니다. 저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거실과 정원을 가르는 유리창 너머로 내 아들 녀석이 서 있었습니다. 녀석은 모든 것을 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아이는 그저 아무 말 없이 몸을 돌렸습니다. 제 아들이 제게 등을 돌리던 그 순간 그것은 제 머리 위로 쏟아진 찬밥보다 더 차갑고 더 아팠습니다. 당신이라면 자식이 외면하는 짐승의 우리 안에서 그 모멸적인 밥그릇을 받아들고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제 인생은 비린내와 함께 시작되었습니다. 부산 자갈치 시장, 새벽을 가르는 어선들의 경고등과 갈매기들의 울음소리, 그리고 은빛 비늘을 번득이는 생선들 사이에서 제 청춘은 솔트워터에 절여졌습니다. 남편이 거친 바다에 몸을 묻은 그날 이후 제 손에 들린 것은 칼과 아들 녀석의 작은 손뿐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제 몸에서 나는 비린내를 맡고 코를 찡그렸지만 저는 부끄럽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랑스러웠습니다. 지훈아, 이 냄새가 바로 네 등록금 냄새고 네 의사 가운 냄새다. 절대 잊으면 안 된다. 저는 아들의 손을 잡고 시장을 걸을 때마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제 거칠고 투박한 손은 아들의 장래를 위한 유일한 노와 같았습니다. 아들 지훈이는 그런 제 기대를 저버리지 않았습니다. 녀석은 지독하게 공부해 서울의 명문의대에 합격했고 마침내 번듯한 외과 의사가 되었습니다. 제 평생의 소원이 이루어진 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의사가 된 아들은 조금씩 변해갔습니다. 더 이상 자갈치 시장의 비린내를 자랑스러워하지 않았습니다. 명절에나 겨우 한 번 내려오는 아들의 몸에서는 비싼 향수 냄새와 소독약 냄새가 났습니다. 녀석은 제가 싸준 생선 꾸러미를 받을 때마다 난처한 표정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엄마, 서울에서는 이런 거 잘 안 먹어요. 그리고 냄새가 너무 심해서 차에 씹기도 좀 그래요. 그때 저는 알아차렸어야 했습니다. 아들이 지우고 싶어 하는 것이 생선 비린내가 아니라 바로 저 가난한 시장 안하기 앞던 어미의 흔적이라는 것을. 아들의 변화에 정점을 찍은 것은 며느리 한유라의 등장이었습니다. 유라는 신흥 재벌가의 외동딸로 잡지에서 막 튀어나온 모델처럼 아름답고 우아했습니다. 그런 귀한 집 아가씨가 제 아들을 사랑한다니 저는 꿈을 꾸는 것만 같았습니다. 유라는 처음에는 흠잡을 데 없는 며느리였습니다. 제게 고가의 옷과 화장품을 선물하며 깍듯하게 예의를 차렸습니다. 어머니, 고생 많으셨어요. 이제 아들 걱정은 마시고 저희가 드리는 복만 받으세요. 저는 그 아이의 고운 말씨에 제 아들의 부끄러운 과거를 보상받는 듯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 복이라는 것의 실체는 교묘하게 포장된 경멸이었습니다. 유라는 제가 집에 오는 날이면 집안의 모든 창문을 활짝 열어 환기를 시켰습니다. 제가 앉았던 소파 쿠션에는 보이지 않게 페브리즈를 뿌려댔습니다. 제가 정성껏 끓여준 매운탕은 어머니, 저는 비린 걸 잘 못 먹어서요 라는 말과 함께 단 한 숟가락도 뜨지 않았습니다. 대신 제 앞에는 제가 평생 먹어본 적도 없는 느끼한 파스타나 스테이크가 놓였습니다. 그 아이는 제게 늘 최고의 향수와 바디워시를 선물했습니다. 어머니, 이 향이 어머니랑 정말 잘 어울릴 것 같아요. 한번 써보세요. 그것은 배려가 아니었습니다. 제 몸에 깊이 밴 삶의 냄새를 지워버리는 소리 없는 폭력이었습니다.
지훈이는 이 모든 것을 알면서도 그저 아내의 눈치를 볼 뿐이었습니다. 엄마, 유라가 아기가 있어서 그런 게 아니야. 그냥 살아온 환경이 달라서 그래. 엄마가 조금만 이해해줘. 이해. 저는 평생을 참고 이해하며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제 존재 자체를 부정당하는 것까지 이해해야 하는지는 알 수 없었습니다. 불길한 예감은 제가 아들 내외의 집에 잠시 머물던 어느 날 현실로 다가왔습니다. 지훈이의 서재를 정리하다가 저는 책상 위에 놓인 낡은 사진 한 장을 발견했습니다. 유라와 그녀의 아버지 강태준 회장이 함께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얼어붙었습니다. 강태준 회장, 그의 얼굴을 저는 잊을 수가 없었습니다. 수십 년 전 제 남편이 탔던 작은 어선이 의문의 사고로 침몰했습니다. 당시 유일한 생존자였던 한 선원은 태성건설의 화물선이 고의로 우리 배를 들이받았다고 증언했습니다. 불법 밀수 현장을 들켰기 때문이라고. 하지만 증거 불충분으로 사건은 덮였고 태성건설의 젊은 사장이었던 강태조는 무혐의로 풀려났습니다. 그는 모든 것을 돈으로 막았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흘러 그는 아무 일 없었다는 듯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재벌 회장이 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그날 밤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우연일까? 내 남편을 죽음으로 몰아넣은 원수의 딸이 하필 내 며느리가 되다니. 저는 다음 날 떨리는 마음으로 지훈이에게 이 사실을 털어놓았습니다. 지훈아, 내 장인어른 아무래도 내 아버지 사고와 관련이 있는 것 같아. 하지만 제 아들의 반응은 제가 예상했던 것과 전혀 달랐습니다. 엄마, 제발 좀 그만하세요. 수십 년 전 일을 지금 와서 꺼내서 어쩌자는 거예요. 증거도 없잖아요. 괜한 소리 했다가 우리 집안 다 풍비박산 나는 꼴 보고 싶으세요? 녀석은 제게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리고 그 눈빛에는 진실을 파헤치려는 의지가 아니라 귀찮은 과거를 덮어버리고 싶은 짜증과 두려움만이 가득했습니다. 저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내 아들은 이미 진실의 편이 아니라 돈과 권력의 편에 서 있다는 것을. 며느리가 주는 달콤한 독배에 아들의 영혼은 이미 잠식당해 버린 것입니다. 내 한의 뿌리는 내 남편이 죽던 그날의 차가운 바닷속에서부터 지금 내 아들의 비겁한 눈빛 속까지 너무나 깊고 질기게 이어져 있었습니다. 시아버지의 원수에 대한 진실을 아들에게 외면당한 그날 이후 내 아들 내외의 집은 나에게 화려한 감옥이 되었다. 유라는 더 이상 경멸을 가면두에 숨기지 않았다. 그 아이는 이제 나를 누넷가시처럼 자신들의 완벽한 세상에 낀 불쾌한 얼룩처럼 대하기 시작했다. 모든 공격은 어머니를 위한다는 교묘한 명분 아래 이루어졌다. 어머니, 부산에 있는 낡은 집은 이제 정리하시는 게 어때요? 여기 서울 집도 넓은데 굳이 왔다 갔다 하시면 힘드시잖아요. 저희가 끝까지 모실게요. 모신다는 그 말은 내 마지막 남은 뿌리마저 뽑아버리겠다는 선언이었다. 부산의 그 작은 집은 남편과의 추억이 켜켜이 쌓여있는 내 성전이었다. 나는 단호하게 거절했다. 그 집은 안 된다. 내 숨이 붙어있는 한 그 집은 내 것이다. 내 완고한 태도에 유라는 더 이상 그 이야기를 꺼내지 않았다. 대신 그 아이의 공격은 더욱 일상적이고 집요한 방식으로 바뀌었다. 그것은 내 존재의 상징인 비린내를 향한 전쟁이었다. 어머니, 오늘 저녁은 제가 특별히 프랑스 요리를 준비했어요. 섬세한 향이 중요한 음식이라 혹시라도 다른 냄새가 섞이면 안 되거든요. 그것은 내가 부엌에 들어오지 말라는 우아한 명령이었다. 내가 거실 소파에 앉아 텔레비전을 보고 있으면 유라는 소리 없이 다가와 창문을 활짝 열었다. 한겨울 칼바람이 거실로 들이닥쳐도 그 아이는 미소를 띤 채 말했다. 어머니, 환기는 자주 시켜줘야 건강에 좋대요. 어느 날 내가 아끼던 낡은 스웨터를 입고 있자 유라는 질색하는 표정을 지었다. 어머니, 그 옷은 이제 버리셔야겠어요. 아무리 빨아도 깊게 밴 냄새는 빠지지 않네요. 그리고 그날 오후 내가 잠시 외출한 사이 그 아이는 내 방에 들어와 남편의 유품인 낡은 스웨터와 내 헌옷들을 모조리 꺼내 쓰레기 봉투에 담아버렸다. 내가 돌아와 텅 빈 옷장을 보고 망연자실해 있자 유라는 마치 선심이라도 쓰는 듯 백화점 쇼핑백 여러 개를 내밀었다.
어머니, 속상해 마세요. 제가 더 좋고 세련된 옷으로 사다 놨어요. 이제 어머니도 강남 사모님처럼 품위 있게 다니셔야죠. 나는 쇼핑백을 밀쳐냈다. 내 손때 묻은 시간과 추억이 고작 품이라는 단어 아래 쓰레기처럼 버려진 것이다. 나는 처음으로 유라에게 소리쳤다. 네가 뭔데 내 물건에 손을 대? 이건 단순한 옷이 아니야. 내 세월이고 내 역사다. 역사요? 어머니, 제가 현실을 좀 보세요. 그런 냄새나는 과거는 버리셔야죠. 지훈 씨가 왜 매일 길을 못 펴고 사는지 아세요? 다 어머니의 그 지긋지긋한 가난과 비린내 때문이라고요. 그 아이는 조금도 물러서지 않고 내게 악을 썼다. 그때 퇴근하고 돌아온 지훈이가 그 광경을 목격했다. 나는 아들이 내 편을 들어주리라 마지막으로 믿었다. 하지만 아들은 내게 다가와 내 어깨를 누르며 물었다. 엄마, 제발 그만하세요. 유라 말이 틀린 거 없잖아요. 이제 엄마도 좀 바뀌셔야 해요. 우리도 좀 살자고요. 네? 그 순간 내 세상이 무너져 내렸다. 아들의 입에서 나온 우리라는 단어 안에 나는 없었다. 녀석은 이미 나와 자신의 삶을 분리하고 있었다. 녀석에게 나는 자신의 성공적인 인생에 붙어있는 부끄럽고 떼어내고 싶은 과거일 뿐이었다. 나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내 편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었다. 나는 그날 이후 내 방에서 거의 나오지 않았다. 유령처럼 소리 없이 그림자처럼 지냈다. 하지만 유라의 괴롭힘은 멈추지 않았다. 오히려 내가 약해질수록 그 아이는 더욱 강하게 나를 짓밟았다. 식사 시간이 되어도 나를 부르지 않았다. 배가 고파 부엌에 나가보면 식탁 위에는 값비싼 유기농 식재료로 차려진 그들만의 만찬이 펼쳐져 있었다. 그리고 싱크대 위에는 나를 위해 남겨둔 듯한 찬밥 한 덩이와 김치 쪼가리가 전부였다. 처음에는 서러워서 밥이 넘어가지 않았다. 하지만 굶주림은 자존심보다 강했다. 나는 밤늦게 모두가 잠든 후에야 고양이처럼 살금살금 부엌으로 나와 그 차디찬 밥을 물에 말아 허겁지겁 삼켰다. 눈물이 밥알과 함께 목구멍으로 넘어갔다. 내가 평생을 바쳐 키운 아들 집에서 나는 이제 눈칫밥을 먹는 식객만도 못한 존재가 되어버린 것이다. 지훈이는 이 모든 것을 알면서도 철저히 외면했다. 녀석은 아내의 학대를 막을 용기가 없는 대신 나를 피하는 방법을 택했다. 퇴근하면 서재로 직행했고 주말이면 친구나 학회 핑계를 대고 밖으로 나돌았다. 우리는 한 집에 살았지만 남보다도 못한 사이가 되어가고 있었다. 녀석의 등은 세상 그 어떤 벽보다도 높고 차가웠다. 그러던 어느 날 지훈이의 병원에서 중요한 행사가 열렸다. 병원장 이취임식 겸 우수 의사 표창을 하는 자리였다. 지훈이는 올해의 최우수 외과 의사로 선정되어 그 자리에서 상을 받게 되었다. 어머니, 내일 꼭 오셔야 해요. 지훈 씨가 상 받는 거 보셔야죠. 제가 제일 좋은 옷으로 준비해 둘게요. 유라는 오랜만에 내게 다정한 목소리로 말했다. 나는 그 말이 진심이라고, 아들의 영광스러운 순간을 어미에게 보여주고 싶은 순수한 마음이라고 믿고 싶었다. 그래서 나는 수개월 만에 처음으로 그 아이가 골라준 화사한 옷을 입고 집을 나섰다. 행사장은 화려했다. 병원의 높은 사람들과 의사, 그리고 그 가족들로 가득했다. 모두가 값비싼 옷을 입고 우아하게 와인을 마시며 담소를 나누고 있었다. 나는 뻘쭘하게 한쪽 구석에 서서 그런 며느리와 저 멀리 동료들과 웃고 있는 아들의 모습을 바라볼 뿐이었다. 내 몸에서 나는 비린내가 이 화려한 공간의 향기를 더럽힐까봐 두려워 나는 최대한 몸을 웅크렸다. 드디어 시상식이 시작되었다. 지훈이의 이름이 호명되고 아들은 늠름한 모습으로 단상에 올라갔다. 나는 눈물이 핑 돌았다. 저 자리에 서기까지 내 아들이 얼마나 노력했는지, 그리고 내가 얼마나 많은 밤을 자갈치 시장의 찬바람 속에서 보냈는지, 그 모든 세월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다. 강지훈 선생의 어머님께서도 오늘 자리를 빛내주셨다고 들었습니다. 잠시 단상 위로 모셔도 되겠습니까? 사회자의 말에 나는 깜짝 놀랐다. 모든 사람의 시선이 내게로 쏠렸다. 유라가 내게 다가와 내 팔을 잡아 끌며 속삭였다. 어머니 올라가세요. 지훈 씨가 어머니께 꽃다발 드리고 싶대요. 나는 얼떨결에 단상 위로 이끌려 올라갔다. 지훈이는 어색한 미소를 지으며 내게 커다란 꽃다발을 안겨주었다. 카메라 플래시가 사방에서 터졌다.
역시 강 선생은 효자야. 어머님이 미인이시네. 누군가 말했다. 나는 어색하게 웃으며 아들 옆에 섰다. 그때 단상 아래 앞자리에 앉아있던 유라의 아버지 강태준 회장과 눈이 마주쳤다. 그는 나를 보며 아주 희미하게 그러나 분명한 경멸이 담긴 미소를 지어 보였다. 수십 년 전 경찰서에서 보았던 바로 그 오만한 미소였다. 나는 그 순간 깨달았다. 이것은 나를 위한 영광의 자리가 아니었다. 이것은 나를 공개적으로 조롱하고 자신들의 효심 깊은 이미지를 과시하기 위해 치밀하게 계획된 연극 무대였다. 나는 그저 잘 차려입은 들러리, 자신들의 성공을 빛내주기 위한 소품에 불과했다. 내 아들은 자신의 성공을 위해 어미의 자존심마저 기꺼이 제물로 바친 것이다. 꽃다발을 든 내 손이 파르르 떨려왔다. 꽃의 향기 속에서 나는 지독한 생선 비린내를 맡았다. 그것은 내 몸에서 나는 냄새가 아니었다. 그것은 내 아들과 며느리의 영혼이 썩어 문드러지면서 풍기는 지독한 악취였다. 갈등은 이미 시작된 것이 아니었다. 갈등은 이미 끝나가고 있었다. 내 마음속에서 아들이라는 존재가 완전히 죽어가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병원 행사가 끝나고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은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나와 지훈이, 유라, 세 사람 모두 아무 말이 없었다. 나는 창밖에 야경을 보는 척하며 유리창에 비친 내 초라한 모습을 응시했다. 화려한 옷을 입고 값비싼 꽃다발을 들고 있었지만 내 영혼은 이미 누더기가 되어 있었다. 아들 녀석은 운전대만 잡은 채 입을 굳게 다물었고 유라는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으며 휴대폰으로 행사 사진들을 확인하고 있었다. 그 아이의 SNS에는 이미 세상에서 가장 존경하는 우리 어머님과 함께 라는 글과 함께 단상 위에서 찍은 사진이 올라가 있었다. 완벽한 위선이었다. 집에 도착하자마자 유라는 기다렸다는 듯 본색을 드러냈다. 어머니, 오늘 정말 힘드셨죠? 그래도 지훈 씨가 저렇게 상 받는 거 보니 뿌듯하시죠? 그 목소리는 꿀처럼 달콤했지만 그 안에는 독이 숨겨져 있었다. 그래, 내 아들이 장하더구나. 나는 힘없이 대답했다. 그러자 유라는 기다렸다는 듯 거실 테이블 위에 놓여있던 내 꽃다발을 집어들었다. 그런데 어머니, 이 꽃 향기가 너무 진하네요. 어머니 몸에서 나는 냄새랑 섞이니까 머리가 다 아파요. 그 아이는 그렇게 말하며 내가 받은 꽃다발을 그대로 쓰레기통에 처박아 버렸다. 너? 지금 무슨 짓이냐? 나는 나도 모르게 소리쳤다. 내 아들의 성공의 상징으로 내게 안겨준 꽃다발이었다. 왜요, 어머니? 어차피 시들면 버릴 꽃이잖아요. 그리고 솔직히 어머니 같은 분이 이런 화려한 꽃다발을 들고 있으니 영 어울리지 않더라고요. 유라는 어깨를 으쓱하며 말했다. 그 오만불손한 태도에 나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내가 뭘 어쨌다고, 내가 네게 뭘 그리 잘못했기에 나를 이토록 모욕하는 것이냐. 나는 떨리는 목소리로 외쳤다. 그 순간 옆에서 모든 것을 지켜보고만 있던 지훈이가 내 앞을 막아섰다. 엄마, 제발 그만 좀 하세요. 오늘 좋은 날이잖아요. 왜 자꾸 유라한테만 뭐라고 하세요? 뭐라고? 좋은 날? 네 운에는 이게 좋은 날로 보이느냐? 내 어미가 네 아내에게 이토록 무시당하고 있는데 엄마가 자초한 일이잖아요. 그냥 가만히 계셨으면 아무 일 없었잖아요. 아들의 입에서 나온 말은 내 심장을 갈갈이 찢어놓았다. 내가 자초한 일이라고? 내가 숨쉬고 살아있는 것 자체가 저들에게는 일이었던 것이다. 상황이 걷잡을 수 없이 격해지자 유라의 아버지 강태준 회장에게서 전화가 걸려왔다. 아마도 유라가 문자로 상황을 보고한 모양이었다. 유라야, 무슨 일이냐? 시끄러운 소리가 여기까지 들리는 것 같구나. 스피커폰 너머로 들려오는 강 회장의 목소리는 차갑고 위압적이었다. 아빠, 어머님이 자꾸 저를 못살게 구세요. 유라는 금세 눈물을 글썽이며 피해자 연기를 시작했다. 쯧쯧, 아직도 그 비린내 나는 노인네를 정리하지 못한 게냐. 내가 진작에 뭐라고 했더냐. 그런 것들은 집에 들여놓는 게 아니라고. 강 회장의 목소리에는 인간에 대한 최소한의 존중조차 없었다. 그는 나를 거시라고 칭했다. 지훈아, 강 회장이 내 아들의 이름을 불렀다. 네, 장인어른, 자네 아직도 정신 못 차렸나? 자네가 지금 누구 덕에 그 자리에 있는지 잊었어? 내 딸 눈에서 눈물 나게 하는 것들은 그게 제 어미라도 용서 못해. 알겠나? 죄송합니다.
지훈이는 고개를 숙였다. 그 모습은 사위가 장인에게 보이는 예의가 아니었다. 그것은 주눅든 개가 주인에게 보이는 완벽한 복종이었다. 전화가 끊어지고 유라는 승리자의 미소를 지었다. 이제 이 집안의 권력이 누구에게 있는지 완벽하게 증명된 순간이었다. 들으셨죠, 어머니? 이제 조용히 방에 들어가서 주무세요. 괜히 저희 기분 망치지 마시고요. 나는 움직이지 않았다. 아니, 움직일 수 없었다. 내 다리는 땅에 뿌리라도 내린 듯 꼼짝하지 않았다. 나는 텅 빈 눈으로 내 아들을 바라보았다. 지훈아, 정말이냐? 내 어미가 저런 취급을 받는데도 너는 정말 아무렇지도 않으냐? 내 마지막 호소에 지훈이는 끝내 내 눈을 마주치지 못하고 고개를 돌려버렸다. 바로 그때였다. 내가 평생을 잊지 못할 지옥 같은 일이 벌어진 것은. 그날은 우리 집안의 제삿날이었다. 나는 며칠 전부터 모욕감을 참고 돌아가신 시어머니를 위해 제사 음식을 준비했다. 비록 유라가 부엌 출입을 금했지만 밤늦게 몰래 들어가 재료를 손질하고 양념을 했다. 내게 남은 마지막 도리이자 자존심이었다. 하지만 제사상 앞에서 유라는 또다시 나를 모욕했다. 어머니, 이 생선전 비린내가 너무 심해서 조상님이 노하시겠어요. 이런 건 올리면 안 되죠. 유라는 내가 밤새 정성껏 부친 생선전을 집어들어 음식물 쓰레기통에 던져버렸다. 그리고 이 나물, 간이 왜 이렇게 짜요? 어머니 입맛은 너무 촌스러워서 요즘 사람들 입맛에는 안 맞는다니까요. 그 아이는 제사상 음식을 하나씩 맛보며 마치 음식 평론가라도 된 듯 독설을 퍼부었다. 지훈이는 옆에서 안절부절 못하며 서 있기만 했다. 조상님 앞에서 벌어지는 이 끔찍한 모욕에 나는 온몸이 부들부들 떨렸다. 그만해라, 제발 그만해. 내 애원에 유라는 오히려 비웃음을 터뜨렸다. 제가 왜 그만해야 하죠? 이게 다 어머니를 위해서 드리는 말씀인데 어머니는 배우셔야 해요. 상류사회의 품격을. 그리고 마침내 사건이 터졌다. 내가 너무 속이 상해 나도 모르게 유라의 팔을 붙잡았다. 네가 어떻게 조상님 앞에서? 그러자 유라는 기다렸다는 듯 비명을 질렀다. 아, 어머니가 저를 때리세요. 여보. 그리고는 내 손을 뿌리치며 나를 거실 밖 정원으로 통하는 유리문 쪽으로 세게 밀쳤다. 나는 균형을 잃고 비틀거리다 그대로 정원으로 나뒹굴었다. 어머니 몸에서는 늘 이 천박한 비린내가 진동을 하는군요. 유라는 나를 따라 정원으로 나왔다. 그녀의 얼굴은 분노로 붉게 상기되어 있었지만 눈은 얼음처럼 차가웠다. 어머니가 계실 곳은 저 우아한 거실이 아니라 바로 여기예요. 유라는 텅 빈 계집을 가리켰다. 그 계집은 유라가 결혼 선물로 받아왔지만 개를 키우기 싫다며 방치해둔 크고 튼튼한 철제 울이었다. 그녀는 내 머리채를 잡아 끌고 나를 계집 앞으로 질질 끌고 갔다. 싫어, 이건 놓으란 말이다. 나는 발버둥 쳤지만 젊은 아이의 힘을 당해낼 수는 없었다. 머리 가죽이 벗겨지는 듯한 고통과 함께 나는 계집 안으로 처박혔다. 쾅! 유라는 계집 문을 닫고 밖에서 자물쇠까지 채워버렸다. 나는 쇠창살을 붙잡고 절규했다. 지훈아, 내 아들아, 엄마 좀 구해다오. 지훈이는 유리문 앞에 서서 모든 것을 보고 있었다. 그의 얼굴은 하얗게 질려 있었고 입술은 파르르 떨리고 있었다. 나는 그 아이가 달려와 이 문을 열어주리라 마지막으로 믿었다. 하지만 바로 그때 유라가 부엌에서 무언가를 들고 나왔다. 그것은 내가 먹으려고 남겨두었던 찬밥이 담긴 사기 그릇이었다. 자, 어머니, 식사는 하셔야죠. 개처럼 밥을 먹는 기분이 어떤 건지 한번 직접 느껴보세요. 유라는 그렇게 말하며 내 머리 위로 밥그릇을 그대로 쏟아부었다. 촤악! 차가운 밥알들이 눈물과 땀으로 젖은 내 머리카락과 얼굴 위로 폭포수처럼 쏟아져 내렸다. 희디흰 밥알들이 내 뺨에, 내 목덜미에, 내 옷깃에 진득하게 달라붙었다. 그것은 단순한 밥이 아니었다. 그것은 내 인생, 내 자존심, 내 모성애를 한꺼번에 지식여버리는 모욕의 낙인이었다. 나는 고개를 들었다. 유리창 너머의 아들을 바라보았다.
녀석은 그 처참한 광경을 보고도 달려오지 않았다. 대신 녀석은 천천히, 아주 천천히 몸을 돌렸다. 녀석이 내게 등을 돌리는 그 순간 내 세상의 모든 소리가 사라졌다. 계집 안의 차가운 공기도, 머리 위로 쏟아진 찬밥의 축축한 감촉도, 심지어 내 심장이 뛰는 소리조차도 느껴지지 않았다. 오직 아들의 뒷모습만이 영원히 끝나지 않을 슬로우 모션처럼 내 망막에 각인될 뿐이었다. 그것은 내 머리 위로 쏟아진 찬밥보다 더 차갑고 세상 그 어떤 물리적인 고통보다 더 아팠다. 내 아들은 그 순간 내 영혼을 죽여버린 것이다. 폭풍우는 그렇게 내 심장 한가운데서 가장 잔인한 방식으로 몰아치고 있었다. 시간은 얼마나 흘렀을까? 정원의 가로등 불빛이 꺼지고 동쪽 하늘이 희미하게 밝아오는 것을 보니 새벽이 온 모양이었다. 나는 텅 빈 계집의 차가운 쇠창살에 기댄 채 뜬 눈으로 방을 세웠다. 머리에 말라붙은 밥풀은 돌멩이처럼 딱딱했고 온몸은 밤이슬에 젖어 뼛속까지 시렸다. 하지만 추위도 배고픔도 느껴지지 않았다. 내 모든 감각은 마비되어 버렸다. 아들이 내게 등을 돌리던 그 순간 나는 이미 한 번 죽었기 때문이었다. 나는 텅 빈 눈으로 유리창 너머 거실을 바라보았다. 제사상은 이미 치워졌고 집안은 불 꺼진 채 고요했다. 저 안에서 내 아들과 며느리는 아무 일 없었다는 듯 따뜻한 침대에서 편안히 잠들어 있겠지. 어미를 짐승우리에 가둬놓고 그들은 어떤 꿈을 꾸고 있을까? 문득 헛웃음이 나왔다. 평생을 자식 하나만 바라보고 살았다. 시장 바닥에서 손가락질 받고 억척스럽다는 소리를 들어가면서도 아들 녀석의 웃는 얼굴 하나면 모든 시름을 잊을 수 있었다. 내 삶의 이유이자 자부심이었던 내 아들. 그 아들이 이제는 나를 짐승 취급하며 외면하고 있었다. 내 인생은 결국 실패한 것이었다.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었다. 이대로 이 차가운 쇠창살에 머리를 박고 죽어버리면 이 지긋지긋한 고통도 끝이 날까? 내가 죽으면 아들 녀석은 조금이라도 슬퍼해 줄까? 아니, 어쩌면 귀찮은 혹을 떼어냈다고 후련해하지도 모른다. 그 생각에 이르자 죽고 싶은 마음마저 사라졌다. 저것들을 위해 죽어줄 수는 없었다. 그때였다. 삐걱 소리와 함께 거실 유리문이 조용히 열렸다. 잠옷바람의 지훈이었다. 녀석은 사방을 살피며 고양이처럼 살금살금 정원으로 걸어 나왔다. 어둠 속에서도 녀석의 얼굴이 공포와 죄책감으로 하얗게 질려 있는 것이 보였다. 녀석은 계집 앞으로 다가와 쇠창살을 사이에 두고 내 앞에 섰다. 우리는 아무 말 없이 서로를 바라보았다. 나는 그 아이의 눈에서 마지막 희망을 찾고 싶었다. 어미를 구하러 온 아들의 모습을, 아직은 인간의 마음이 남아있다는 증거를. 하지만 녀석의 눈동자는 심하게 흔들리고 있었지만 그 안에는 나를 향한 연민보다 아내에 대한 두려움이 더 크게 자리 잡고 있었다. 엄마. 오랜 침묵 끝에 녀석이 거의 기어들어가는 목소리로 나를 불렀다. 이거라도 드세요. 녀석은 등 뒤에 숨기고 있던 작은 보온병과 빵봉지를 쇠창살 틈으로 밀어넣었다. 그리고는 주머니를 뒤져 꼬깃꼬깃한 돈 몇 푼을 내 앞에 떨어뜨렸다. 10,000원짜리 몇 장과 1,000원짜리 몇 장. 마치 적선하듯 던져진 돈이었다. 제발 부산으로 돌아가세요. 여긴 엄마가 계실 곳이 아니에요. 유라가 알기 전에 제발 저 좀 그만 힘들게 하고 떠나주세요. 그것이 내 아들이 밤새 짐승우리에 갇혀있던 어미에게 건넨 첫마디였다. 나를 구해달라는 말이 아니었다. 이 부당함에 맞서 싸우겠다는 다짐도 아니었다. 그저 자신의 안위를 위해 귀찮은 문제의 근원인 나를 멀리 치워버리고 싶다는 비겁한 애원이었다. 보온병에서는 따뜻한 김이 피어오르고 있었다. 어쩌면 저 안에는 내가 어릴 적 감기에 걸린 녀석에게 끓여주던 따뜻한 생강차라도 들어있을지 모른다. 녀석의 마음속에 마지막으로 남아있던 아주 희미한 양심의 흔적일지도. 하지만 나는 그 온기를 거부하기로 했다. 나는 내 앞에 놓인 보온병과 빵 그리고 돈을 쳐다보지도 않았다. 대신 천천히 고개를 들어 내 아들의 눈을 똑바로 응시했다. 내 눈빛은 더 이상 슬픔이나 애원에 젖어있지 않았다. 그것은 모든 것을 잃은 자의 텅 비고 차가운 눈빛이었다. 알겠다. 나는 나직이, 그러나 단호하게 말했다.
가마, 네 말대로 떠나주마. 내 대답에 지훈이의 얼굴에 아주 찰나의 순간 안도하는 빛이 스쳐 지나가는 것을 나는 놓치지 않았다. 그 안도감이 내 심장에 마지막으로 남아있던 미련의 끈을 완전히 끊어버렸다. 하지만 이것 하나만은 기억해라, 아들아. 나는 쇠창살에 얼굴을 바싹 대고 지옥의 밑바닥에서 기어나오는 듯한 목소리로 속삭였다. 오늘 네 어미는 여기서 죽었다. 그리고 네 손으로 네 어미를 버린 것이다. 내 말에 지훈이는 숨을 헙 들이마시며 뒷걸음질 쳤다. 그의 눈동자에 비로소 진정한 공포가 어리는 것이 보였다. 내가 던진 말이 지워주지 않을 주훈 글씨가 되어 그의 영혼에 새겨졌음을 나는 알 수 있었다. 자물쇠, 열어다오. 내 차가운 명령에 지훈이는 홀린 듯 주머니에서 열쇠를 꺼내 떨리는 손으로 자물쇠를 열었다. 찰칵 하는 소리와 함께 문이 열렸다. 나는 천천히, 아주 천천히 계집 밖으로 걸어 나왔다. 그리고 내 앞에 얼어붙은 채 서 있는 아들을 지나쳐 말없이 대문으로 향했다. 나는 뒤도 돌아보지 않았다. 아들이 내게 준 돈도 빵도 그 어떤 것도 가져가지 않았다. 오직 내 머리에 말라붙은 찬밥풀과 내 온몸에 스며든 치욕만을 가지고 그 집을 나섰다. 그날 아침 서울역 대합실 벤치에 앉아 나는 처음으로 소리내어 웃었다. 미친 사람처럼 한참을 웃고 또 웃었다.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다. 아들을 잃은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다. 모든 굴레에서 벗어난 자의 해방의 눈물이었다. 모정이라는 이름의 무거운 족쇄, 아들이라는 이름의 헛된 희망, 그 모든 것을 어젯밤 그 차가운 계집에 다 버리고 왔다. 나는 더 이상 어미가 아니었다. 나는 잿더미 속에서 오직 복수만을 위해 다시 태어난 불사조였다. 나는 주머니를 뒤져 유일하게 남아있던 내 물건, 낡은 휴대폰을 꺼냈다. 그리고 단축번호 1번을 길게 눌렀다. 신호음이 몇 번 울리고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누님, 웬일이십니까? 부산 자갈치 시장에서 평생을 함께 보낸 내 남편의 의동생이자 지금은 작은 어선을 모는 늙은 선장 박영감이었다. 아, 영감님, 나요, 은자요. 내 갈라진 목소리에 수화기 너머의 박영감이 당황한 듯 했다. 누님, 목소리가 왜 그럽니까? 서울 아드님 댁에서 잘 지내시는 거 아니었습니까? 영감님, 내가 지금 서울역인데. 나는 떨리는 목소리로 지난밤에 겪었던 일을 제외한 채 급하게 돈이 필요하다는 말만 전했다. 박 영감은 아무것도 묻지 않았다. 그저 묵직한 목소리로 한마디만 할 뿐이었다. 거기 꼼짝 말고 계십시오. 제가 지금 바로 올라가겠습니다. 몇 시간이 흘렀을까? 흙먼지를 뒤집어 쓴 낡은 트럭 한 대가 내 앞에 멈춰섰다. 차에서 내린 박 영감은 내 행색을 보고는 말을 잇지 못했다. 그의 눈에는 충격과 분노가 이글거리고 있었다. 누님, 대체 어떤 놈이... 나는 그의 말을 가로막으며 그의 거친 손을 잡았다. 영감님, 나 좀 도와주시오. 내가 저것들에게 아주 비싼 밥값을 받아내야겠습니다. 내 눈빛을 본 박 영감은 더 이상 아무것도 묻지 않았다. 그저 내 남편이 살아있을 적 그랬던 것처럼 묵묵히 고개를 끄덕일 뿐이었다. 복수를 위한 나의 첫 번째 동맹은 그렇게 비정한 도시 서울 한복판에서 가장 투박하고 진실한 의리로 맺어지고 있었다. 박 영감의 낡은 트럭은 나를 싣고 밤새 달려 익숙한 비린내가 진동하는 부산항에 도착했다. 서울의 화려하지만 차가운 공기와는 전혀 다른 짠내 섞인 축축한 새벽 공기가 폐부 깊숙이 스며들었다. 나는 수십 년 만에 처음으로 이 비린내가 역겹지 않고 오히려 편안하게 느껴졌다. 이곳은 내 삶의 터전이었고 이제는 내 복수의 성체가 될 곳이었다. 나는 서울에서 있었던 끔찍한 일들을 박 영감에게 모두 털어놓았다. 남편의 원수인 강태준 회장과의 악연, 며느리의 모욕, 그리고 아들의 배신까지. 이야기를 듣는 내내 박 영감은 붉은 주름이 팬 미간을 찌푸리며 아무 말 없이 담배만 태웠다. 내 이야기가 끝나자 그는 바다를 향해 길게 담배 연기를 뿜어내며 말했다. 개만도 못한 것들.
누님, 걱정 마십시오. 이 박서방이 살아있는 한 그놈들이 누님 눈에서 흘린 피눈물 배로 갚아주게 만들겠습니다. 그의 투박한 위로는 그 어떤 감언이설보다 더 큰 힘이 되었다. 나는 박 영감의 도움이 받아 자갈치 시장 근처의 허름한 여인숙의 거처를 마련했다. 그리고 다음 날부터 나는 복수를 위한 첫 번째 단계에 착수했다. 그것은 적을 아는 것이었다. 영감님, 태성건설, 당태준 회장에 대해 알아봐 주실 수 있겠습니까? 그 작자가 지금 뭘 하고 있는지, 뭘 원하는지, 가장 아픈 곳이 어딘지를 알아야 합니다. 알겠습니다, 누님. 제 조카 녀석이 신문사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그놈 시키면 금방 알아낼 수 있을 겁니다. 며칠 뒤 박 영감의 조카가 두툼한 자료 뭉치를 들고 나를 찾아왔다. 자료에는 태성건설의 현재 상황과 강태준 회장의 신상 정보, 그리고 그가 추진 중인 야심찬 신규 사업에 대한 정보가 담겨 있었다. 회장님께서는 요즘 부산 북항 재개발 프로젝트에 사활을 걸고 계십니다. 특히 프로젝트의 핵심 사업으로 국내 최대 규모의 최고급 시푸드 레스토랑과 수산물 유통센터를 짓는 일에 직접 나서고 계신다고 합니다. 조카의 말에 내 심장이 뛰기 시작했다. 수산물, 시푸드, 그것은 저들이 가장 천박하게 여기던 바로 나의 세상이었다. 강 회장은 이 프로젝트를 통해 태성건설을 단순한 건설사를 넘어 고급 식문화와 유통을 아우르는 글로벌 기업으로 키우려는 야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식자재, 특히 최고급 해산물의 안정적인 공급처를 찾는 일에 혈안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국내는 물론이고 일본이나 유럽 쪽 업체들과도 접촉하고 있고요. 나는 자료를 읽고 또 읽었다. 강태준의 거대한 야망 속에서 나는 그의 치명적인 아킬레스건을 발견했다. 그는 건설에는 전문가일지 몰라도 바다와 생선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모르는 문외한이었다. 그는 돈으로 모든 것을 살 수 있다고 믿겠지만 수십 년의 경험과 연륜으로만 얻을 수 있는 진짜의 세계는 결코 살 수 없을 터였다. 나는 그 순간 내 복수의 방향을 정했다. 나는 저들의 방식대로 싸우지 않을 것이다. 돈이나 권력으로 저들을 무너뜨릴 수는 없다. 나는 내가 가장 잘 아는 방식으로 저들이 가장 경멸했던 나의 무기로 저들의 심장을 찌를 것이다. 나는 박 영감과 자갈치 시장에서 평생을 함께한 억척스러운 안악들과 함께 작은 회사를 차렸다. 이름은 어머니의 바다. 아주 촌스럽지만 내 모든 것을 담은 이름이었다. 나는 아들이 줬던 그 치욕의 돈과 내가 평생 모아온 쌈짓돈, 그리고 박 영감과 동료들이 십시일반 보태준 돈을 합쳐 자본금을 마련했다. 우리는 흔한 광어나 우럭을 파는 회사가 아니었다. 우리의 목표는 오직 대한민국 상위 1%만이 맛볼 수 있는 가장 귀하고 신선한 최고급 해산물을 공급하는 것이었다. 나는 수십 년간 시장 바닥을 누비며 쌓아온 인맥을 총동원했다. 동해에 독도새우를 잡는 늙은 선장, 남해에 참다랑어를 유일하게 양식하는 어민, 서해에 자연산 대하를 싹쓸이하는 중개인. 그들은 모두 돈보다는 의리와 신뢰를 중시하는 바다의 진짜 사나이들이었다. 나는 그들을 직접 찾아가 내 계획을 설명하고 그들의 마음을 얻었다. 우리가 잡은 귀한 물건 저 서울 멋쟁이들한테 죗값 받고 팔아봅시다. 우리가 평생 무시당하고 살아왔는데 이제 우리 힘으로 저놈들 콧대를 한번 꺾어보자고요. 나의 진심에 바다 사나이들은 기꺼이 내 편이 되어주었다. 어머니의 바다는 다른 유통업체들은 절대 구할 수 없는 독점적인 공급망을 확보하게 된 것이다. 하지만 좋은 물건만 가지고는 안 되었다. 우리의 존재를 알려야 했다. 나는 박 영감의 신문사 조카에게 다시 한번 도움을 청했다. 우리는 어머니의 바다라는 이름은 철저히 숨긴 채 부산의 전설적인 미식가 미스터 K라는 가상의 인물을 만들어냈다. 그리고 국내 최고의 미식 블로거와 음식 평론가 몇 명을 비밀리에 부산으로 초대했다. 모든 비용은 내가 댔다. 나는 그들에게 내가 평생의 노하우를 담아 어머니의 바다에서 갓 잡아 올린 해산물로 만든 완벽한 코스 요리를 대접했다. 자연산 성게알을 듬뿍 올린 비빔밥, 숯불에 구운 15kg짜리 자연산 민어, 살아있는 독도새우 회 등. 그것은 돈만으로는 절대 맛볼 수 없는 바다 그 자체를 담아낸 만찬이었다. 결과는 폭발적이었다.
블로거와 평론가들은 내 인생 최고의 시푸드, 서울의 그 어떤 고급 일식집도 따라올 수 없는 차원의 맛이라며 극찬을 쏟아냈다. 그들의 글은 순식간에 온라인을 통해 퍼져나갔고 미스터 K와 그가 운영하는 비밀스러운 고급 해산물 공급처에 대한 소문은 서울의 부유층과 미식가들 사이에서 전설처럼 번져나갔다. 모든 것은 내 계획대로였다. 태성건설의 강태준 회장 또한 이 소문을 듣지 않을 리 없었다. 그는 자신의 야심작인 시푸드 레스토랑의 격을 높이기 위해 미스터 K의 공급처와 독점 계약을 맺고 싶어 안달이나 있었다. 나는 때를 기다렸다. 그리고 강태준이 일본의 최고급 유통업체와 계약을 거의 성사시킬 무렵 결정적인 한 방을 날렸다. 박 영감의 조카를 통해 미스터 K는 오직 한국인의 자존심을 건 최고의 레스토랑과만 거래한다는 소문을 흘린 것이다. 자존심 강한 강태준은 이 말에 자극받았다. 그는 일본과의 계약을 보류하고 모든 인맥을 동원해 미스터 K와의 접선에 총력을 기울였다. 나는 철저히 내 모습을 숨겼다. 모든 계약과 협상은 박영감과 내가 고용한 유능한 젊은 컨설턴트를 통해 진행되었다. 강태준과 태성건설의 임원들은 자신들이 애타게 매달리는 그 전설적인 공급처의 진짜 주인이 자신들이 그토록 경멸하던 자갈치 시장에 비린내 나는 늙은 안악이라는 사실은 꿈에도 모른 채 점점 더 깊숙이 내 덫안으로 걸어 들어오고 있었다. 그 사이 서울에 있는 내 아들은 어떤 삶을 살고 있을까? 나는 가끔 동진이 산림감시원 제자를 통해 아들의 소식을 전해들었다. 내가 사라진 후 민혁이는 죄책감과 공포에 시달리며 하루하루 망가져가고 있었다. 밤마다 악몽을 꾸고 술에 절어 살았다. 수술실에서도 손을 떠는 일이 잦아져 결국 병원에서 무기한 정직 처분을 받았다고 했다. 유라는 그런 남편을 경멸하며 매일같이 돈 문제로 닥달하고 있었다. 그들은 아마 내가 부산 어딘가에서 죽었거나 혹은 폐인이 되어 비참하게 살아가고 있을 거라 생각할 터였다. 나는 그들의 예상대로 조용히 죽어주었다. 어머니 고은자는 죽었다. 그리고 그 죽음의 잿더미 위에서 냉철한 사업가이자 복수의 화신인 미스터 K가 태어나고 있었다. 어둠 속에서 나의 검은 이제 저들의 심장을 겨눌 만큼 충분히 그리고 날카롭게 갈아지고 있었다. 반년이라는 시간이 흘렀다. 그 시간 동안 서울의 내 아들과 며느리에게 나는 이미 죽은 사람이 되어 있었다. 가끔 들려오는 소식에 의하면 그들은 나를 찾으려는 최소한의 노력조차 하지 않은 채 내 실종을 기정사실로 받아들이고 있었다고 했다. 아마도 그들은 지금쯤 내 앞으로 나올 사망 신고를 기다리며 내 집과 재산을 어떻게 처분할지 행복한 계획을 짜고 있을 터였다. 그 사이 부산의 나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다. 어머니의 바다는 미스터 K라는 신비로운 베일 뒤에서 대한민국 최고급 해산물 시장에 보이지 않는 큰 손으로 자리 잡았다. 최고급 호텔과 VVIP를 상대하는 레스토랑들은 우리 회사의 물건을 받지 못해 안달이었고 미스터 K의 이름은 그들 사이에서 전설이 되어 있었다. 그리고 마침내 내가 기다리던 그날이 왔다. 누님, 놈들이 미끼를 물었습니다. 박영감이 흥분된 목소리로 사무실 문을 열고 들어왔다. 그의 손에는 태성건설의 로고가 찍힌 두툼한 계약서 초안이 들려 있었다. 태성건설에서 북항에 새로 짓는 레스토랑 오션팰리스의 해산물 독점 공급 계약을 정식으로 제안해 왔습니다. 조건도 아주 파격적입니다. 우리가 달라는 대로 다 맞춰주겠다고 합니다. 나는 말없이 계약서를 받아들였다. 오션팰리스, 참으로 거창한 이름이었다. 내 남편의 목숨을 앗아간 그 바다 위에서 내 며느리의 아버지는 자신의 성공을 기념하는 궁전을 짓고 싶어 했다. 계약 체결식은 다음 주 금요일 새로 완공된 레스토랑에서 성대하게 열고 싶다고 합니다. 강태준 회장이 직접 참석해서 전설적인 미스터 K를 만나 뵙고 싶다고 간청하고 있습니다. 나는 차갑게 미소 지었다. 좋다. 너희들이 직접 차려놓은 잔치상에서 내가 직접 지옥의 문을 열어주마. 좋다고 전해주시오 영감님. 그날 미스터 K가 직접 참석해서 강 회장님의 위대한 업적을 축하해드릴 거라고. 일주일은 쏜살같이 지나갔다. 나는 계약식 전날 밤 부산역에서 서울행 마지막 기차에 몸을 실었다. 수십 년 만에 처음으로 나는 시장 작업복이 아닌 내 돈으로 직접 맞춘 검은색 실크 한복을 입고 있었다. 화장기 없는 내 얼굴은 세월의 흔적으로 주름져 있었지만 내 눈빛만은 시퍼렇게 날이 선 비수와도 같았다. 서울에 있는 아들 녀석은 그 사이 완전히 망가져 있었다.
병원에서 해고당한 뒤 매일같이 술에 절어 살며 유라와 다투는 것이 일상이었다. 유라는 그런 남편을 경멸하면서도 아버지의 거대한 프로젝트가 성공하기만을 기다리며 위태로운 결혼 생활을 유지하고 있었다. 내가 사라진 후 녀석의 삶을 지배하는 것은 죄책감과 공포였다. 특히 녀석은 비린내에 대한 극심한 노이로제에 시달리고 있었다고 했다. 어디선가 생선 냄새만 나도 구역질을 하고 심지어는 아무 냄새도 나지 않는데 혼자 비린내가 난다며 소리를 지르기도 했다. 녀석의 죄책감이 내가 평생 달고 살았던 그 비린내의 형상으로 나타나 녀석을 괴롭히고 있는 것이다. 그것이 바로 내가 계획한 첫 번째 복수였다. 계약식 당일 부산 북항의 위용을 드러낸 오션팰리스는 그야말로 부와 권력의 상징이었다. 수백 명의 기자들과 정재계 인사들이 모여 인산인해를 이루었고 강태준 회장은 의기양양하게 그들 앞에서 연설을 하고 있었다. 내 아들 지훈이와 며느리 유라도 가장 화려한 옷을 차려입고 강 회장의 옆자리를 지키고 있었다. 나는 각 영감과 함께 약속된 시간보다 조금 늦게 행사장에 도착했다. 내가 탄 검은색 세단이 레드카펫 앞에 멈추자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집중되었다. 모두가 전설의 미스터 K가 어떤 인물일지 궁금해하고 있었다. 차문이 열리고 내가 천천히 모습을 드러냈다. 행사장은 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다. 사람들은 수군거리기 시작했다. 저 촌스러운 늙은이가 누구냐고. 경호원들은 나를 막아서려 했다. 그때 박 영감이 앞으로 나서며 위험 있는 목소리로 외쳤다. 이분이 바로 어머니의 바다의 주인이시자 여러분이 그토록 만나고 싶어 하던 미스터 K이십니다. 그 순간 강태준 회장의 얼굴이 딱딱하게 굳어졌다. 그리고 내 며느리 유라의 얼굴은 새하얗게 질려버렸다. 그녀는 귀신이라도 본 듯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나를 보며 뒷걸음질 쳤다. 가장 큰 충격을 받은 것은 내 아들 지훈이었다. 엄마. 녀석은 넋이 나간 사람처럼 작은 목소리로 나를 불렀다. 죽은 줄로만 알았던 꿈속에서 자신을 괴롭히던 그 어머니가 지금 눈앞에 서 있는 것이다. 나는 아무 말 없이 수많은 인파를 뚫고 천천히 단상을 향해 걸어갔다. 또각, 또각, 내 구두 소리가 그 어떤 음악보다도 장엄하게 행사장에 울려 퍼졌다. 나는 흩어진 사람들의 시선을 가르며 강태준과 내 아들 내외의 바로 앞에 섰다. 오셨습니까, 회장님? 강태준은 애써 태연한 척하며 내게 손을 내밀었다. 나는 그의 손을 맞잡는 대신 싸늘한 눈으로 그를 쏘아보았다. 강태준 사장, 세월이 많이 흘렀는데도 사람 목숨값으로 배 채우는 버릇은 여전하시구려. 내 말에 강태준의 얼굴에서 미소가 사라졌다. 기자들의 카메라 플래시가 미친 듯이 터지기 시작했다.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건지? 내 남편 기억하시오? 수십 년 전 당신의 더러운 밀수 현장을 목격했다는 이유로 당신 배에 받쳐 억울하게 죽어간 내 남편 말입니다. 그건 사고였습니다. 사고? 나는 비웃음을 터뜨렸다. 오늘 이 자리에서 그 사고의 진실을 똑똑히 보여드리지요. 나는 박 영감에게 눈짓했다. 박 영감은 행사장 대형 스크린에 우리가 준비한 영상을 틀었다. 영상에는 수십 년 전 사고의 유일한 생존자였던 늙은 선원이 나타났다.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그날의 진실을 증언하기 시작했다. 태성건설의 화물선이 어떻게 자신의 배를 고의로 들이받았는지, 그리고 강태준이 어떻게 돈으로 모든 증거와 증인들의 입을 막았는지를. 행사장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다. 기자들은 강태준에게 몰려들어 질문을 퍼부었고 강태준은 사색이 된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리고 내 며느리와 아들에게도 할 말이 있구나. 나는 천천히 고개를 돌려 넋이 나간 채 서 있는 유라와 지훈이를 바라보았다. 너희들은 내가 이 비린내 나는 세상에서 영원히 사라져 주기를 바랐겠지. 하지만 어쩌니 나는 죽지 않고 돌아왔다. 나는 품속에서 작은 상자 하나를 꺼내들었다. 그리고 그 안에서 흙 묻은 밥풀 몇 개와 작은 진주 단추 하나를 꺼내 보였다. 이것이 바로 너희들을 내게 준 마지막 선물이었지. 너희는 나를 계집에 가두고 내 머리 위에 찬밥을 쏟아부었다.
나는 그 치욕을 뼛속 깊이 새기고 오늘 이 자리에 서기 위해 돌아왔다. 유라는 공포에 질려 비명을 질렀다. 지훈이는 그 밥풀과 단추를 보자마자 결국 무너져 내렸다. 그는 그 자리에 물어풀 셔츠처럼 갓난아이처럼 목 놓아 울기 시작했다. 어머니, 제가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고요한 귀환은 끝났다. 이제 남은 것은 화려하고 잔인한 심판의 막을 올리는 것뿐이었다.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다. 저것들이 내게서 빼앗아간 모든 것을 나는 이제부터 하나씩 아주 천천히 그리고 고통스럽게 되찾아올 것이었다. 내 복수극의 첫 번째 시험 무대는 그렇게 완벽한 성공을 거두고 있었다. 아수라장이 된 행사장은 거대한 심판의 무대였다. 기자들의 플래시 세례, 파트너사 대표들의 경악과 수군거림, 그리고 그 중심에 선 강태준 일가의 처참한 몰락. 나는 그 모든 것을 태풍의 눈처럼 고요하고 차가운 시선으로 지켜보고 있었다. 거짓말이야. 저 늙은이가 전부 조작한 거라고. 가장 먼저 이성을 잃은 것은 유라였다. 그 아이는 실성한 사람처럼 소리치며 내게 달려들려 했다. 하지만 박영감과 미리 대기하고 있던 건장한 청년들이 그 앞을 막아섰다. 이건 놔! 저 미친 할망구를 당장 끌어내! 유라의 발악에도 나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다. 대신 나는 무대 중앙의 마이크 앞으로 걸어나갔다. 끓어오르는 분노와 수십 년 묵은 한을 억누르며 나는 나지막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입을 열었다. 여기 계신 귀빈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오늘 저는 태성건설과의 계약을 위해 이 자리에 온 것이 아닙니다. 내 말에 장내는 순간 조용해졌다. 저는 한 아내로서 억울하게 죽어간 제 남편의 원한을 풀기 위해, 그리고 한 어미로서 짐승만도 못한 자식들에게 버림받은 제 인생의 존엄을 되찾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나는 강태준을 향해 고개를 돌렸다. 그는 경호원들 뒤에 숨어 분노와 당혹감이 뒤섞인 눈으로 나를 쏘아보고 있었다. 강태준 회장, 당신은 돈으로 진실을 덮고 권력으로 사람들의 입을 막을 수 있다고 믿었겠지요. 하지만 당신이 잊은 것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바다입니다. 바다는 당신이 저지른 모든 죄악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나는 손짓했다. 그러자 행사장 입구에서 나와 함께 평생을 자갈치 시장에서 보낸 동료 상인 아주머니들과 박영감을 필두로 한 늙은 선장들이 묵묵히 걸어 들어왔다. 그들은 모두 수십 년 전 강태준의 만행으로 가족이나 동료를 잃은 피해자들이었다. 그들은 아무 말 없이 그저 깊은 슬픔과 분노가 담긴 눈으로 강태준을 애워쌌다. 돈으로 고용한 경호원들도 평생을 바다와 싸워온 그들의 거친 기세 앞에서 주춤하며 물러섰다. 이 사람들이 지금 뭐 하는 짓이야? 여봐라, 당장 이자들을 끌어내지 못해! 강태준이 고함을 쳤지만 아무도 움직이지 않았다. 이제 그는 더 이상 이 무대의 왕이 아니었다. 그는 피해자들에게 포위된 초라한 죄인일 뿐이었다. 그리고 내 아들 지훈아. 나는 무릎 꿇고 오열하는 아들에게로 시선을 옮겼다. 녀석은 차마 고개를 들지 못하고 바닥만 내려다보며 어깨를 떨고 있었다. 너는 네 어미를 버리고 네 아비의 원수에게 머리를 조아리며 얻은 그 부와 명예가 진정으로 행복했더냐? 잘못했습니다, 어머니. 제가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지훈이는 아이처럼 울며 내게 용서를 빌었다. 그때였다. 이 복수국의 흐름을 완전히 뒤바꿀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던 두 번째 반전이 터져나온 것은 닥쳐! 이 위선자! 갑자기 유라를 제압하고 있던 청년들 사이에서 날카로운 목소리가 터져나왔다. 그 목소리의 주인은 다름 아닌 내 며느리 유라였다. 그녀는 더 이상 발악하거나 소리치지 않았다. 대신 흐트러진 머리를 쓸어넘기며 광기 어린 웃음을 터뜨리기 시작했다. 어머님은 정말 아무것도 모르시는군요. 정말 이 남자가 불쌍한 아들이 저 때문에 돈 때문에 어머님을 버렸다고 생각하세요? 무슨 말이냐? 이 남자가 진짜 원하는 게 뭔지 아세요? 그건 돈이 아니에요. 바로 지우는 것이었죠. 어머니의 그 지긋지긋한 비린내를, 자갈치 시장의 가난을, 자신의 부끄러운 뿌리를, 이 남자는 어머니라는 존재 자체를 자신의 인생에서 영원히 지워버리고 싶어 했다고요.
유라는 그렇게 외치며 자신의 핸드백에서 작은 녹음기 하나를 꺼내들었다. 어머니, 이게 뭔지 아세요? 당신의 착한 아들이 술에 취해 제게 남긴 진심 어린 고백이랍니다. 유라는 녹음기의 재생 버튼을 눌렀다. 스피커를 통해 내 아들 지훈이의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그것은 내가 들어본 적 없는 술에 취해 모든 경계심을 풀어버린 날 것 그대로의 목소리였다. 지긋지긋해, 정말. 엄마만 없었으면, 그 냄새만 아니었으면 나는 처음부터 강남에서 태어난 의사일 수 있었는데, 유라야, 제발 나 좀 그 지옥에서 꺼내줘. 엄마 좀 내 인생에서 치워줘. 그것은 협박당하는 나약한 아들의 목소리가 아니었다. 자신의 욕망을 위해 어미의 죽음을 교사하는 악마의 속삭임이었다. 나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 내가 알던 아들은, 내가 평생을 바쳐 지켜온 내 아들은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았던 것이다. 녀석의 마음 깊은 곳에서는 나에 대한 증오와 경멸이 독버섯처럼 자라고 있었던 것이다. 녹음이 끝나자 지훈이는 완전히 무너졌다. 그는 고개를 저으며 짐승처럼 절규했다. 아니야. 저건 내가 아니야. 유라는 그런 남편을 경멸의 눈빛으로 내려다보며 말을 이었다. 그래서 내가 당신 소원대로 해준 거잖아. 당신 손에 직접 피 묻히기 싫어하는 그 비겁함까지도 내가 다 대신해줬잖아. 그런데 이제 와서 나 혼자 나쁜 년을 만들어? 이 배은망덕한 새끼. 서로를 향한 증오와 배신. 괴물들이 서로의 심장을 물어뜯으며 함께 파멸해가는 완벽한 지옥도. 하지만 나의 심판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유나야, 나는 텅 빈 목소리로 그 아이를 불렀다. 너는 내 아비의 죄를 덮기 위해, 그리고 내 남편의 욕망을 채워주기 위해 나를 희생양으로 삼았겠지. 하지만 너 또한 내 아비에게는 그저 편리한 도구에 불과했다는 사실을 알고는 있느냐? 뭐라고? 나는 박영감에게 다시 한번 눈짓했다. 그러자 스크린의 영상이 바뀌었다. 화면에 나타난 것은 강태준 회장의 비밀 집무실을 몰래 촬영한 영상이었다. 박영감의 신문사 조카가 목숨을 걸고 잠입해 설치한 몰래카메라였다. 영상 속에서 강태준은 자신의 비서와 대화를 나누고 있었다. 유라, 그 아이는 너무 감정적이야. 이번 일이 끝나면 강지훈이와 함께 적당한 곳으로 보내버려야겠어. 걔들이 입을 열면 골치 아파지니까. 해외로 보내시겠습니까? 해외? 아니, 세상에서 가장 조용한 곳으로 보내야지. 죽은 자는 말이 없는 법이잖나. 강태준의 잔인한 웃음소리가 행사장에 울려 퍼졌다. 유라의 얼굴에서 모든 핏기가 사라졌다. 그녀는 믿을 수 없다는 듯 떨리는 손으로 자신의 아버지를 가리켰다. 아빠? 자신이 믿었던 아버지에게마저 토사구팽당할 운명이었다는 잔인한 진실. 그것이 내가 유라에게 내리는 마지막 심판이었다. 이제 이 무대 위에 선 모든 죄인들은 각자의 욕망이 만들어낸 지옥 속에서 서로를 원망하며 영원히 고통받게 될 것이다. 그때였다. 행사장 입구 쪽에서 요란한 사이렌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다. 박영감의 조카가 미리 경찰에 모든 증거를 넘겨두었던 것이다. 모두 꼼짝 마! 경찰이다! 경찰들이 들이닥치고 아소라장은 순식간에 정리되었다. 강태준과 그의 수하들, 그리고 내 아들 지훈이와 며느리 유라의 손에 차가운 수갑이 채워졌다. 나는 그 모든 광경을 무대 가장 높은 곳에서 조용히 지켜보았다. 내 옆에는 바다처럼 묵묵히 나를 지켜준 박영감과 내 남편의 옛 동료들이 서 있었다. 내 머리 위로 쏟아졌던 그 차가운 밥그릇. 이제 나는 그 밥값을 몇십, 몇백 배로 처절하게 받아낸 것이다. 심판의 무대는 그렇게 완벽하게 막을 내리고 있었다. 사이렌 소리가 멀어지고 광란의 무대 같았던 레스토랑에는 텅 빈 정막만이 남았다. 바닥에는 깨진 유리 조각과 찢어진 계약서들이 널브러져 방금 전까지 이곳에서 벌어졌던 한 가문의 완벽한 몰락을 증명하고 있었다. 나는 텅 빈 객석을 등지고 서서 창밖으로 펼쳐진 부산항의 야경을 말없이 바라보았다. 수십 년 전 내 남편의 목숨을 앗아갔던 저 검은 바다가 오늘 밤은 왠지 모르게 평온해 보였다. 누님, 이제 다 끝났습니다.
내 옆에 다가온 박 영감이 굵직한 목소리로 말했다. 나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끝. 정말 모든 것이 끝난 것일까? 복수는 끝났지만 내 가슴에 깊게 파인 상처와 허무함은 이제부터가 시작이었다. 강태준과 지훈, 유라는 법의 심판을 받게 되었다. 수십 년 전의 살인 교사 혐의부터 최근의 살인 미수, 횡령, 증거인멸까지 그들의 죄는 낱낱이 밝혀졌다. 언론은 연일 재벌가의 추악한 민낯, 자갈치 시장 할머니의 위대한 복수와 같은 제목으로 떠들어냈다. 나는 새삼의 모든 관심으로부터 도망쳐 다시 자갈치 시장의 작은 집으로 돌아왔다. 집은 오랫동안 사람의 온기가 닿지 않아 냉랭했지만 그곳만큼 나를 편안하게 해주는 곳은 없었다. 나는 문을 걸어 잠그고 며칠 동안 밖으로 나가지 않았다. 잠을 자고 깨고 멍하니 천장만 바라보았다. 내 인생을 되돌아보았다. 아들을 위해 바쳤던 내 청춘, 남편의 억울한 죽음, 며느리의 모욕, 그리고 아들의 배신. 모든 것이 한바탕의 끔찍한 악몽 같았다. 그렇게 며칠이 지났을까 누군가 조심스럽게 문을 두드렸다. 박 영감이었다. 그의 손에는 따뜻한 김이 모락모락 피어나는 생선국밥 한 그릇이 들려 있었다. 누님, 뭐라도 좀 드셔야지요. 이러다 큰일 나겠습니다. 나는 입맛이 없다고 손사래를 쳤지만 그는 막무가내로 내 손에 숟가락을 쥐어주었다. 이건 그냥 국밥이 아닙니다. 누님이 평생 새벽마다 찬바람 맞으며 끓여내던 바로 그 국밥입니다. 누님의 인생이 담긴 국밥이라고요. 이걸 드셔야 다시 일어설 힘이 생기는 겁니다. 나는 떨리는 손으로 국밥을 한 숟가락 떠먹었다. 비리고 진한, 그러나 더없이 구수하고 깊은 맛. 내 땀과 눈물이 담긴 맛. 그 맛에 다쳤던 내 눈물샘이 터져버렸다. 나는 어린아이처럼 소리내어 울었다. 남편을 잃었을 때도 아들에게 버림받았을 때도 흘리지 않았던 눈물이었다. 박 영감은 아무 말 없이 내 어깨를 묵묵히 다독여 주었다. 그날 이후 나는 다시 일어서기로 결심했다. 복수는 끝났지만 내 인생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나는 나를 위해 그리고 나처럼 세상의 편견과 폭력에 고통받는 사람들을 위해 무언가를 해야만 했다. 나는 어머니의 바다를 계속 운영하기로 했다. 하지만 회사의 성격은 완전히 바뀌었다. 나는 회사를 사회적 기업으로 전환했다. 그리고 자갈치 시장에서 홀로 아이를 키우는 미혼모, 남편의 폭력을 피해 도망쳐온 여성들, 의지할 곳 없는 가난한 어부의 아내들을 직원으로 고용했다. 우리는 이제 단순히 생선을 파는 회사가 아닙니다. 우리는 서로의 상처를 보듬고 서로에게 새로운 가족이 되어주는 곳입니다. 이 비린내는 더 이상 부끄러운 가난의 냄새가 아니라 우리 여성들의 강인한 생명력의 냄새입니다. 나의 진심에 많은 사람들이 감동하고 동참했다. 어머니의 바다는 단순한 회사를 넘어 여성들의 연대와 희망의 상징이 되어갔다. 재판이 끝나고 강태준은 무기징역을, 유라는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다. 내 아들 지훈이는 범행을 자백하고 수사에 협조한 점, 그리고 유라와 강태준의 강압이 있었다는 점이 인정되어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나는 단 한 번도 아들을 면회하러 가지 않았다. 용서할 준비가 되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대신 나는 가끔 아들에게 편지를 썼다. 편지에는 안부나 용서의 말 대신 내가 시장에서 만나는 사람들의 이야기, 새로 심은 화초 이야기, 오늘의 바다 날씨 같은 소소한 일상들을 담았다. 그것이 내가 아들에게 해줄 수 있는 유일한 것이었다. 네가 버렸던 어미의 세상은 네가 없어도 이렇게 꿋꿋하게 흘러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 시간이 흘러 나는 어머니의 바다에서 나오는 수익금으로 작은 재단을 만들었다. 남편의 이름을 딴 재단이었다. 그 재단은 산업재해로 억울하게 목숨을 잃은 노동자들의 유가족을 돕고 그들의 법적 투쟁을 지원하는 일을 했다. 나는 더 이상 내 개인의 복수에 머무르지 않았다. 내 아픔을 세상의 다른 아픔들을 보듬는 더 큰 사랑으로 승화시키고 싶었다. 그러던 어느 봄날 뜻밖의 손님이 나를 찾아왔다. 앳된 얼굴의 젊은 변호사였다. 고은자 여사님, 저는 강지훈 씨의 국선 변호인이었습니다. 내 아들 녀석 말입니까? 네, 지훈 씨가 얼마 전 교도소에서 사망했습니다. 나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
사망이라니요.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여사님께 이 편지를 전해달라는 유서와 함께요. 변호사가 내민 편지를 나는 떨리는 손으로 받아들었다. 그 안에는 삐뚤삐뚤한 아들의 글씨가 담겨 있었다. 어머니께서는 부디 저를 용서하지 마십시오. 저는 용서받을 자격이 없는 놈입니다. 저는 매일 밤 어머니를 계집에 가두고 돌아섰던 제 뒷모습을 꿈에서 봅니다. 그 꿈속에서 저는 영원히 벗어날 수 없을 겁니다. 어머니께서 보내주시는 편지를 읽으며 제가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제가 무엇을 잃어버렸는지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어머니의 그 비린내 나는 세상이 실은 세상에서 가장 따뜻하고 진실한 세상이었다는 것을요. 저는 제 죄를 씻을 방법을 모릅니다. 그래서 제 목숨으로 죗값을 치르려 합니다. 이것이 제가 어머니께 해드릴 수 있는 처음이자 마지막 효도입니다. 부디 다음 생에서는 어머니의 자랑스러운 아들로 태어날 수 있기를. 죄 많은 아들 지훈 올림. 나는 편지를 가슴에 품고 오열했다. 결국 내 아들은 스스로에게 가장 가혹한 심판을 내린 것이다. 나는 녀석을 미워했지만 죽기를 바라지는 않았다. 나는 그저 녀석이 자신의 죄를 진심으로 뉘우치고 새로운 사람으로 태어나기를 바랐을 뿐이었다. 아들의 장례를 치르고 나는 처음으로 깊은 잠을 잤다. 꿈에 남편과 아들이 함께 나타났다. 그들은 아무 말 없이 환한 미소를 지으며 나를 바라보고 있었다. 이제 정말 모든 것이 끝났구나. 나의 길고 길었던 복수도, 지독했던 나의 한도. 몇 년 후 나는 백발이 성성한 할머니가 되었다. 어머니의 바다는 건실한 기업으로 성장했고 자갈치 시장의 여성들에게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었다. 어느 맑은 날 나는 오랜만에 홀로 바닷가를 찾았다. 파도 소리를 들으며 나는 내 인생을 되돌아보았다. 참으로 모질고 아픈 인생이었다. 하지만 후회는 없었다. 나는 내게 주어진 시련에 굴복하지 않았고 내 방식으로 싸웠으며 마침내 내 존엄을 되찾았다. 그때 저 멀리서 한 무리의 아이들이 제잘거리며 달려왔다. 어머니의 바다 재단에서 후원하는 보육원 아이들이었다. 할머니! 아이들은 달려와 내 품에 안겼다. 아이들의 몸에서는 짠내 섞인 비린내가 났다. 하지만 이제 그 냄새는 내게 세상에서 가장 향기로운 냄새였다. 나는 아이들을 품에 안고 저물어가는 바다를 바라보았다. 그들은 나를 계집에 가두고 내 머리 위에 찬밥을 쏟아부으며 나의 세상을 끝내려 했다. 하지만 그들은 몰랐을 것이다. 나는 본래 가장 차갑고 깊은 바닷속에서도 결코 썩지 않는 진주를 품은 조개였다는 것을. 나의 진짜 복수는 저들을 파멸시킨 것이 아니었다. 모든 것이 끝난 후에도 여전히 이렇게 살아남아 누군가를 사랑하고 또 사랑받으며 나의 세상을 더욱 아름답게 가꾸어 나가는 것, 바로 이것이었다. 내 얼굴에 바다처럼 깊고 평온한 미소가 번졌다.